회장님 막내 아가씨가 살아계십니다. 박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김 회장에게 알렸습니다. 순간 김 회장의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뭐라고? 20년간 죽은 줄 알고 있던 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김 회장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도연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오면 모든 계획이 틀어져 반드시 막아야 해. 도연이 이빨을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과연 20년 만에 돌아온 딸을 맞이하는 김 회장 앞에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형제간에 숨겨진 음모와 배신, 그리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의 결말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매일 무료로 함께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서울 성북동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고즈넉한 대저택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고요히 서 있습니다. 붉은 기와 지붕과 하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 저택은 한국 경제 성장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김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터전입니다. 넓은 마당 한편에 자리한 100년 된 정자에서는 여든을 넘긴 김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먼 북한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도 일찍 나오셨군요. 30년을 모셔온 늙은 집사가 두꺼운 담요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김 회장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 맨손으로 거대한 기업을 일으킨 강철 같던 의지도 이제는 병든 몸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보입니다. 지팡이를 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가 좋구나.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제일 편하다. 새소리도 들리고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납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겁기만 합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택 현관문이 드르륵 열리며 50대 중반의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옵니다. 김도현, 김 회장의 장남입니다. 값비싼 이탈리아 정장 차림의 반들반들한 수입 구두, 그리고 계산된 듯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다가옵니다. 손에는 아침 신문과 태블릿을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일찍 나와 계시면 몸에 무리가 됩니다. 도연이 아버지 옆 의자에 앉으며 정중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미묘한 조급함이 스며 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혈압도 높아지셨고요. 김 회장이 천천히 아들을 바라봅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오히려 걱정이다. 회사 일로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몸 상하지 않나? 아버지 걱정은 마세요. 회사 일은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넘치는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몸만 챙기시면 됩니다. 경영진 미팅, 이사회, 주주총회까지 나머지는 모두 제가 완벽하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미 모든 임원들과도 논의가 끝났습니다. 겉으로는 효성스러운 아들의 모습이지만 도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전혀 다른 계산이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될수록 자신이 기업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수십 년간 기다려온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최근 이사회에서 후계 구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연이 신중하게 말을 꺼냅니다. 주주들도 궁금해하고 있고요. 정식으로 승계 절차를 법적으로 밟는 게 어떨까요? 회사 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순간 심각하게 굳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직 이르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숨 쉬고 있는데 벌써부터 그런 소리를 하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 도연이 당황한 듯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경쟁사들도 모두 후계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고, 대화가 잠시 어색하게 끊어진 사이 김 회장의 시선이 저택 안쪽으로 천천히 향합니다. 2층 구석진 방, 그곳에는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방이 하나 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방 벽장 깊숙한 곳에는 낡고 바래진 사진 한 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 여자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2개의 따은 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김 회장의 막내딸 수진의 12살 때 모습입니다. 매일 밤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시간에 김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그 방으로 가서 사진을 꺼내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김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20년 전 그 끔찍했던 비 오는 날의 교통사고, 병원 응급실에서 들려온 차갑디 차가운 사망 소식, 그리고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는 절절한 그리움과 후회. 도연은 아버지의 긴 침묵을 자신에게 유리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충분히 결정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회사 경영에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고요. 김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다.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해보마. 급할 건 없지 않나. 저택 전체에 고즈넉한 정적이 흐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각자의 서로 다른 욕망과 깊은 그리움, 그리고 머지않아 터져나올 거대한 폭풍의 조짐이 조용히 숨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오후, 김 회장은 평소처럼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써온 낡은 만년필로 중요한 문서에 서명을 하던 중 문득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빠르고 급한 걸음소리였습니다. 똑똑똑.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입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들어와라. 김 회장이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60대 중반의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25년간 김 회장의 곁을 지켜온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와 몇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김 회장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박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뭔지 말해봐라. 김 회장이 휠체어를 돌려 박 비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박 비서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막내 아가씨 말입니다. 수진 아가씨가. 말끝이 떨렸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순간 김 회장의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져 바닥에 덜커덕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뭐라고?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해외 병원에서 20년 만에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완전히 깨어나셨어요. 박 비서가 봉투에서 병원 진단서와 사진들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스위스의 한 전문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으시다가 작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인가? 정말 우리 수진이가 살아있다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여기 최근 사진도 있습니다. 박 비서가 사진을 건네자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40대가 된 수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닮은 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병원에서는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김 회장이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의료진의 오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뇌사 상태로 판정되었지만 실제로는 깊은 혼수 상태였던 거죠. 해외로 이송된 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며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서재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임원진 회의에서 말을 하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왜 우시는 거예요? 박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김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도연에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도연아, 수진이가 살아있다. 내 여동생이 살아서 돌아온다. 도연이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는 20년 전에 죽었잖아요. 아니다. 살아있었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하는구나.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오면 모든 계획이 틀어진다. 아버지의 마음도 완전히 그쪽으로 기울 것이고 상속 문제도 복잡해진다. 이건 절대 안 돼. 정말 확실한 거예요? 도연이 억지로 놀란 척하며 물어봤습니다. 네, 도련님. 여기 모든 서류와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박 비서가 서류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곧 한국으로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도연은 속으로 이빨을 악물었습니다. 겉으로는 기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다. 그 틈을 노려야 해. 아버지,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도연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론에라도 알려지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조용히 준비해서 수진이를 맞이하자. 도연이 서재를 나오면서 그의 얼굴에는 음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당장 만나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한편 서재에서는 김 회장이 수진의 사진을 보며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 수진이를 맞을 준비를 하자. 20년 만에 내 딸이 돌아오는구나.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이 집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아들의 음모가 교차하는 순간 오랫동안 평온했던 저택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인천국제공항 귀빈실 출입구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손목시계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게 될 딸을 기다리는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행기가 착륙했다고 합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알려드렸습니다. 김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수진이가 올까?
꿈은 아니겠지? 바로 그때 출입구 문이 열리면서 휠체어에 앉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 그러나 세월의 흔적과 병마와 싸워온 흔적이 역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12살 소녀의 목소리가 아닌 인생의 무게를 견뎌낸 성숙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애를 쓰면서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내가 맞나? 아버지 딸이 맞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 한복판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에요. 이 땅을 다시 밟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은 20년 전보다 훨씬 거칠고 주름이 많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공항에서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진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제가 기억하는 서울과는 완전히 달라요. 수진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아버지가 미안하다. 김 회장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수진의 눈빛에는 강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20년간의 투병 생활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집안 식구들이 현관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현과 그의 아내, 그리고 하인들까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복잡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도연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오빠, 많이 변했네요. 수진이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오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아내인 명희가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살아서 돌아오셨군요. 그런데 그녀의 시선이 수진의 휠체어를 향했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줄은. 순간 현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명희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와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늘어나니 좋네요. 명희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당황스럽긴 해요.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김 회장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명희야, 말 조심해라. 수진이가 돌아온 건 우리 집안의 큰 축복이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명희가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넓은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니?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일단 건강을 회복하고 그동안 못다한 아버지 곁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수진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 갑자기 돌아오시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요? 수진이 도연을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법적인 문제 말이에요. 이미 사망 처리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호적이나 재산 관련해서. 도연의 말에는 견제의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되겠죠. 저는 복잡한 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명희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없었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시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김 회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수진이가 돌아온 게 불편하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도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김 회장의 단호한 표정에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몰랐던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빠 도연의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수진은 자신의 옛 방으로 갔습니다. 20년 전 그대로 보존된 방을 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야. 아버지를 지켜내고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것.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저택 마당을 비추는 가운데 김 회장은 수진과 함께 정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딸과의 시간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수진아, 너와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벅찬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아버지였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이곳 정자에서의 추억들이요. 김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른다. 매일 밤 내 방에 가서 울곤 했어.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위로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택 안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그 여자가 돌아와서 모든 게 복잡해졌다고.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과 김 회장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정자로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 씨, 좋은 아침이네요. 도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연아, 앉아라. 가족끼리 이야기할 게 있다. 김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이 의자에 앉자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왔으니 우리 가족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내가 회사 일을 잘해줘서 고맙지만 이제는 수진이도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고 싶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수진이도 우리 집안의 자녀야. 당연히 가족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김 회장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도연이 반박하려 했지만 김 회장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도연아, 수진이가 돌아온 게 불편하냐? 내 동생인데 왜 그렇게 경계하는 거냐? 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수진 씨가 20년 동안 없었으니까 갑자기 복잡한 회사 일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요. 오빠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수진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버지나 가족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야. 도연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인데?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빠가 정말 걱정하는 건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되찾는 것 아니에요? 순간 정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김 회장이 딸을 말렸지만 수진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오니까 오빠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져요.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진 씨, 너무 심하지 않나요? 내가 언제 당신을 불편해했다고.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보인 태도는 뭐였어요? 수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겉으로는 환영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저를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만해. 김 회장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형제끼리 왜 이러냐? 하지만 도연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이미 돌아가신 걸로 정리된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집안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실 겁니까? 뭐라고? 김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저 혼자 이 집안과 회사를 지켜왔어요.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아버지 대신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요. 도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뒤흔드시겠다는 거예요?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진짜 두려운 건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는 거 맞죠? 그동안 혼자 독차지하고 있던 걸 나눠줘야 하니까 불편한 거겠지. 당신이 뭘 안다고. 도연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김 회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도연아, 내가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수진이는 내 친동생이야. 동생이라고요?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20년 동안 어디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동생이라고 하면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오빠,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거짓말. 도연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재산이나 상속 문제를 노리고 있을 거야. 그 순간 김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며 분노했습니다. 도연아, 당장 내 방으로 들어가. 내가 실망스럽다. 도연이 아버지를 노려보더니 돌아서서 성큼성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자에는 김 회장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형제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 김 회장이 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 집안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택 창문에서 도연이 정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정체불명의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음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어. 도연이 위스키 잔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나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 씨. 이미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상대방 남자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살펴봤는데 충분히 활용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도연이 봉투를 열어보며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 해외 치료 기록을 조작하는 겁니다. 당시 병원에서 사망 확인서를 발급했던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지금 나타난 여자가 가짜라는 증거를 만드는 거죠. 도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계속해봐. 언론에 흘릴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재벌가 가짜 상속녀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서 여론을 조작하면 됩니다.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도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험하지는 않을까?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 거예요. 일단 여론이 형성되면 진실을 밝히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 도연 씨가 회사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면 되는 거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진행해. 3일 후 아침, 김 회장은 평소처럼 신문을 읽다가 경악했습니다. 일면에 수진의 사진과 함께 충격적인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비서, 박비서. 김 회장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박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이게 무슨 소리야? 김 회장이 신문을 들어보이며 분노했습니다. 수진이를 가짜라고 하다니. 신문 기사에는 김 회장 막내딸, 20년 전 이미 사망 확인. 현재 나타난 인물은 사기꾼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는 당시 병원의 사망 진단서와 해외 병원 기록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수진의 정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 휠체어를 타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화가? 수진이 신문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다. 김 회장이 딸을 위로하려 했지만 수진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사람들이 저를 가짜라고 생각한다면.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놀란 척하고 있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죠? 도연이 가짜 분노를 표현하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다. 김 회장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혹시 정말 확인해 보셨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DNA 검사 같은 건 말이에요. 수진이 도연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오빠,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도연이 교묘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도연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내 딸을 못 알아보겠나? 하지만 도연은 계속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버지, 2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많이 바꿔놓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막내딸의 정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20년 전에 죽은 딸이 살아서 돌아온 건가요? 가짜 상속녀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창문을 통해 몰려든 기자들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있는 게 왜 죄가 되는 거죠? 수진아, 울지 마라. 아버지가 꼭 해결할 거다. 김 회장이 딸을 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방송사에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재벌 2세 사칭 사건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치료 기록과 국내 사망 기록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시민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수진아. 김 회장이 급히 딸을 부축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수진을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힘들게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가짜라니. 수진의 독백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도연은 자신의 방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도연이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거야. 폭풍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언론의 관심 속에서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복잡한 싸움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언론의 관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저택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인터넷에는 수진을 둘러싼 각종 추측과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죽 한 그릇만이라도 먹어라. 이러다가 몸이 상한다. 김 회장이 딸의 방문 앞에서 애걸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한숨을 쉬며 복도를 서성거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택 현관문이 열리면서 낯선 노신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그분은 김 회장을 보자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여보게, 김 회장. 오랜만이군. 노신사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회장이 놀라며 그를 알아봤습니다. 이 판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판사는 김 회장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대법원에서 은퇴한 원로 법조인이었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판결로 유명했던 그는 현재도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신문에서 자네 딸 이야기를 봤네. 그래서 직접 왔어. 이 판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더군.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 나는 20년 전 그 교통사고 당시 기록을 가지고 있네. 이 판사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시 내가 담당 판사였어. 그 교통사고 사건 말이야.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했지만 실제로는 해외로 응급 이송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네. 다만 그때는 가족들이 알지 못했을 뿐이야. 이 판사의 설명을 들은 김 회장은 급히 수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나와봐. 중요한 분이 오셨다. 수진이 힘없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가가 지난 일주일간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이명호라고 합니다. 이 판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기력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판사가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당시의 모든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병원 기록, 응급 이송 기록, 그리고 해외 치료진의 진단서까지 말이죠. 수진이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저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판사가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사망 진단서를 위조했다는 증거도 있어요. 김 회장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위조라고요? 네,
원본 기록과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비교해 보니 명백한 조작 흔적이 있습니다. 병원 도장, 의사 서명, 심지어 날짜까지 조작되어 있어요. 수진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정교한 위조 작업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내부 사람이라니.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님이 오셨나요? 도연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아, 이분은 이 판사님이시다. 나의 오랜 친구시고. 김 회장이 소개했습니다. 도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이 판사가 도연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혹시 20년 전 교통사고 당시 병원 기록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도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왜 그러시죠? 사망 진단서가 위조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위조는 가족 중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오빠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오빠, 설마 오빠가 뭘 말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도연이 격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위조 작업을 의뢰한 사람의 계좌 기록도 있습니다. 도연 씨 명의의 비밀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출금되었더군요. 도연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도연아. 김 회장이 충격을 받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짓을 했냐?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정말 모릅니다. 도연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사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도 추적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도연 씨를 가리키고 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왜 그랬어요? 저를 그렇게까지 미워했나요? 도연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김 회장이 충격을 받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연아, 내가 정말 2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온 건 나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뺏으려고 하다니. 도연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저는 아무것도 뺏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으로 돌아오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판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진 씨는 당당히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모든 증거가 있으니까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래야겠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이날은 김 회장 가문의 진실을 밝히는 역사적인 재판의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팎으로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어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법정 서기의 선언과 함께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원고석에는 수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 판사가 소개해준 유능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하고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비싼 수임료로 고용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김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두 자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더욱 늙어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도현,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도현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 교사, 언론 조작, 그리고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도현의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가족을 보호하려는 선의에서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진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를 통해 친동생의 인격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증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측 증인 이명호 씨,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이 판사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그의 증언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당시 저는 담당 판사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사 판정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응급 이송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판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진 측 변호사가 물어봤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 공개된 사망진단서는 명백히 위조된 것입니다. 도현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20년 전 일을 어떻게 정확히 기억한다는 겁니까? 모든 기록이 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판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지털 포렌식 결과도 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위조된 문서의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도장의 압력, 잉크의 성분, 종이의 제조 연도까지 모든 것이 조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 측 증인을 불러보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박 비서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25년간 김 회장을 모셔온 그의 증언은 법정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도현 도련님은 수진 아가씨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당황해 하셨습니다. 박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수상한 사람들과 접촉을 시작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수진 측 변호사가 요구했습니다. 호텔에서 정체불명의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언론에 악의적인 기사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왔어요.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회사를 키웠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저 여자가 모든 걸 가져가려 한다면 피고인, 판사가 더욱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법정 모독죄로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하자 수진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이해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로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권리는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가족으로 돌아오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곁에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죄가 되어야 합니까? 방청석에서 김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질투와 욕심에 눈이 멀었어. 판사가 최종 변론을 듣고 나서 선고를 준비했습니다. 피고인 김도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 문서 위조 교사,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도연이 주저앉으며 절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선고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김수진 씨에 대해서는 친생자임을 확인하며 모든 법적 권리의 회복을 인정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살아 돌아온 기분이에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김 회장이 휠체어로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네, 아버지.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법정을 나서면서 수진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너져 있었지만 수진의 눈빛에는 용서의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성북동 저택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마당 곳곳에 벚꽃과 개나리가 만개했습니다. 오랫동안 긴장과 갈등으로 얼어붙어 있던 이 집에도 마침내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아침 일찍부터 서재에 앉아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낸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비서,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드려라. 오늘 오후에 유언장 작성을 완료하겠다고 김 회장이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런데 정말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회장은 수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수진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자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수진아, 앉아라.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김 회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수진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김 회장이 책상에 놓인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다. 내 전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의료재단과 교육재단을 만들 거다.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너에게 물려주겠다.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 아버지,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수진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진아, 들어라. 김 회장이 딸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많이 늙었다.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그동안 도연이에게만 의존했던 게 잘못이었어. 도연 오빠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도연에게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을 배신한 사람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겠나.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면서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재판 이후로 그는 집에서도 거의 혼자 지내며 깊은 자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김 회장이 차갑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다. 아버지, 저는 정말. 도연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김 회장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일어서라. 아버지는 내게 실망했다. 하지만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오빠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상처받았을 뿐이에요.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수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니까요. 김 회장이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 실력을 보여봐라. 네, 아버지.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 작성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모든 서류의 서명이 끝나자 김 회장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김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니? 김 회장이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우선 재활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재단 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내가 직접 재단을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김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물론이다. 너에겐 따뜻한 마음이 있잖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김 회장이 딸을 격려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잘못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수진이 오빠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다시 진짜 남매가 되어봐요. 식사가 끝난 후 수진은 정자에 혼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이 평온함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가족을 되찾고 진실도 밝혀지고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들을 바라보며 수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살아있는 기분이야.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정자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다. 내가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벅찬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별이 떠오르는 저녁, 부녀는 오랫동안 함께 앉아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0년간의 긴 이별 끝에 찾아온 이 소중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며 성북동 저택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진정한 사랑과 용서라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